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 작가가 문을 엽니다. 네, 김 작가입니다. 오늘은 버스 요금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네. 버스는 현금 요금이랑 카드 요금이랑 나뉘어져 있는데 카드가 좀 더 저렴하고 현금이 200원 더 비싸잖아요. 예. 보통 결제를 할 때 현금으로 하면 좀 더 저렴한 경우가 많은데 왜 버스는 현금보다 카드가 더 저렴한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계산적으로 그러니까 정량적인 방법과 정성적인 방법이라고 이제 이렇게 나눠서 전문 용어로 이야기하는데 그냥 정량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하면 원래 우리가 현금으로 쓰면은 세금도 제대로 내게 되고 그죠? 그다음에 카드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내야 되니까 현금이 더 좋잖아요. 근데 버스 요금은 오히려 그 반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왜 그 반대일까를 정성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생각적으로 가치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버스 요금은 직접 버스 운전사가 받아서 자기의 수익을 내는 게 아니고 정부가 대신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버스 회사로 이렇게 나누어 급여 체계로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현금을 버스 기사분들이 옛날에 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차장분들이 계실 때는 간혹 가다가 막 돈이 없어지는 경우가 생겼다고 해서 뉴스에 나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직접 카운터에서 현금을 받든 카드를 받든 하게 되면 주인이 직접 다 계산을 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중간에 끼어서 돈을 받게 되면 정확하게 오늘 몇 사람이 들어왔고 매출이 얼마고 어느 정도 지출이 나갔다는 게 계산이 되려고 그러면 카드로 딱딱딱 지키는 게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카드를 쓰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카드 할인을 해 주는 게 아닌가라는 방법이 정성적인 방법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정면 스포츠. 네, 스포츠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박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조금 전에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김민정 여자 대표팀 감독 부친인 김경두 경북 컬링협회 회장님, 전 회장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요즘 여자 컬링 대표팀 화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여자 컬링 대표팀이 평창올림픽에서 이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예. 그 예선에서 세계 1위부터 5위 팀이죠. 그 캐나다, 스위스, 러시아, 영국, 스웨덴을 연파를 했고요. 예. 7승 1패 예선 1위로 또 4강 진출을 일찌감치 확정졌고요. 예. 잠시 뒤인 오후 8시 5분부터는 덴마크와 또 예선 최종 9차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선 할 필요 없이 이미 우리가 준결승에 1위로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이게 예선에 총 10팀이 참가를 하고요. 예. 그 총 9번을 대결을 해서 예. 상위 4팀이 나가는데 우리나라 이미 7승을 거두면서 2위로 예. 확정지은 상황이고요. 예. 그 최종전은 그냥 결과에 관계없이 4강 확정지었는데 예. 그래도 그 마지막 경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솔직히 그런 각오를 밝혔습니다. 예선은 전체와 다 같이 하는 리그전 형태지만 준결승부터는 토너먼트 형식인 모양이네요. 네, 맞습니다.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한 팀씩 붙고요. 그래서 최종 결과를 통해서 1위까지 올라가서 1위와 4위가 붙고요. 2위와 3위가 붙어서 결승 진출을 다투는 구조입니다. 이야, 그렇군요. 자, 우리 여자 대표팀 선수들이 전부 의성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5명 중에 4명이 경북 의성 여중, 의성 여고 동기 동창인데요. 네. 그 2006년에 아까 말씀하신 그 김경두 회장의 또 중심으로 해서 의성의 컬링 전용 경기장을 건립을 했고요. 예. 그래서 김영미가 김은정에게 또 방과 후 활동으로 취미로 컬링을 시작하자 이래서 시작을 했고요. 예. 그리고 김경미 친동생 김경애가 물건을 갖다 주러 왔다가 얼떨결에 따라했고, 네, 그리고 김경의 친구 김선영이 가세를 했습니다. 예. 의성 특산물이 그 마늘인데요. 그래서 네. 그거에 빗대서 외국 언론에서는 갈릭걸지다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뉴스가 사실은 외신에서 먼저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해설하는 분들이나 우리나라 언론 기자분들이
이런 선수들에 얽혀 있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사연들을 좀 발굴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외국 기자들이 먼저 알은 거예요? 우리 기자들이 이렇게 내용을 먼저 알으신 거예요? 어떤 거예요? 제가 사실 그 김경두 회장을 제가 2015년에 3년 전에 제가 만나서 이 선수들 인터뷰를 가장 처음 한 게 저고요. 그렇군요. 네, 제가 의성에 찾아가서 5번 정도 인터뷰를 하면서 사실 컬링이 너무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알려지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도 이게 경기를 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팬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기사도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45.5m를 얼음판 위를 이렇게 던져졌은 커링볼이 굴러가면서 어떤 거는 커브가 되고 어떤 거는 슬라이스가 나면서 돌을 쳐내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재밌는 그 룰 게임을 알면은 재밌겠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빙판 위에 체스다, 바둑이다, 당구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러네요. 또 이게 맞추니까 관역 경기니까 양궁처럼 재밌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작 선수들은 자신들이 유명해진 걸 잘 못 느끼나 봐요. 네, 사실 그 대표팀 선수들이 혹시라도 악플에 상처를 받을까봐 그 스마트폰을 모두 자진 반납을 했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렇게 정말 유명해진지를 또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선수들은 MP3나 책을 읽으면서 또 휴식을 취하고 있고 경기만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 백기철 감독입니까? 백철기 감독입니까? 김철기 감독입니다. 네. 그 다음에 그 김보람 선수. 네네. 박지우 선수, 그 다음에 노선영 선수. 여성 팀추월 경기에 왕따 스캔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스피드 스케이팅 팀추월은 사실 3명이 한 몸처럼 결승선을 통과해야 되는 경기인데요. 그제 김보름과 박지우 선수가 먼저 골인을 하고 또 노선영 선수가 큰 격차로 뒤처진 채 또 레이스를 마쳤고요. 또 경기 후에 김보름 선수는 노선영 선수를 좀 저격하는 듯한 인터뷰를 한 데다가 또 국민적인 공분을 산 다음에는 또 김철기 감독이 사실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가 다시 노선영 선수가 이를 부인하면서 또 지금 현재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철기 감독이 다시 노선영 선수의 기자회견에 대고 다시 또 반박을 한 게 그렇더라고요. 아니 물어봤다 선수에게 어떻게 하기로 했니? 그랬는데 노선영 선수 이야기는 그 두 번째 인터뷰에서 감독이 너들 어떻게 하기로 했니? 하는 그 질문을 들으니까 이거는 마치 나보고 세 번째로 뛰어라라는 느낌으로 받아서 나는 세 번째 가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된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고요. 사실 오늘 8시 30분부터 또 이 선수들이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이게 정말 작전 실패였는지 정말 의도된 왕따였는지 이런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사실 현지에서 지금 오늘 여기서 IOC가 매일 거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BBC 기자가 왕따 스캔들에 대한 질문도 하고 보도도 크게 하면서 사실 기자들 사이에서는 정말 국가적 망신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사실 좀 빙상인들이 좀 반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민 기자님. 네. 운동 좋아하시잖아요. 네. 저도 운동 좋아하잖아요. 감독이 선수들에게 너희들 어떻게 할지 물어보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네, 사실 그래서 지금 그 감독의 얘기에 대한 또 의견도 분분한 상황이고요. 사실 이 문제의 그 본질에 대해서 또 따지고 들어가 보면 사실 원래 빙상계가 파벌 싸움이 굉장히 심했었고요. 요즘에는 좀 이게 변질이 돼서 또 특정한 지도자들이 이제 선수를 앞세워서 대리전을 펼치는 이런 양상까지 번지고 있으면서 사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체육연맹 회장이 아르바이트 학생들에게 자원봉사 학생들에게 갑질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우리나라 대한체육연맹 그다음에 빙상연맹 이런 조직이나 협회에서 사람 중심의 국가를 만들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했어요. 네,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사실 선수를 먼저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좀 자원봉사라든가 좀 약자를 먼저 생각하는 이런 건 확실히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일보 박민 기자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간 여의도
네, 매주 수요일 여의도 막내들과의 생각을 또 나눠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정치하는 청년 주간 여의도 오늘도 두 분 오셨어요.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의 장경태 수석비원장.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새해 설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너무 편하게 평창올림픽 응원하면서 보냈습니다. 고향은 안 가시고? 예, 못 갔습니다. 자, 바른정당의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 노원병을 한번 훑으셨겠네요. 많이 훑죠. 이제 선거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설에는 민심 살피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뭐 다른 의미로 대목입니다. 네. 살짝 한번 여쭤볼까요? 민심이 어떻던가요? 노원병 한번 보시니까. 아무래도 이제 최저임금 같은 것도 네. 사실 강남 이런 데는 별로 영향이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미 최저임금보다 많이 주시는 가게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아마 수도권에서 특히 노원병 같이 약간 외곽 지역에 있는 것 같은 경우가 아마 그 한계 지역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그렇기 예. 때문에 그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시는 분도 많고요. 또 예. 반대로 이제 평창올림픽과 대북 화해 무드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뭐 거기에 대해서는 기대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고요. 예. 반대로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뭐 남북 정상회담 이거 다 해봤지만은 네. 혹시라도 북한의 일시적인 어떤 제스처가 아닐까 하는 우려를 하는 분들도 계셔서 그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희망과 어쨌든 걱정을 공존하는 걸 봤습니다. 예. 자, 이제 두 분과 함께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또 나눠볼 예정인데 먼저 검찰 수사 얘기부터 먼저 한번 해볼까 합니다. 무슨 검찰 수사 얘기냐 뭐 다름이 아니고 국회 법사위 열렸는데요,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문제 그리고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문제 지금 여야가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심각하게 이 문제를 놓고 이견이 나뉘어진 것 같아요.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관련해서 피의 사실 공표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장경태 일단 오늘 법사위에서 백혜련 의원님이 최근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르냐라고 질문을 하셨고요. 네. 이 과정에서 박상희 법무부 장관님이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 같아라는 뭐 원론적 수준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사실관계를 확인했느냐 이런 뭐 여부를 가지고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예. 뭐 그냥 원론적인 문제, 그 검찰이 독립성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잘 수사하고 있다. 뭐 이 정도의 답변인데 이걸 너무 과대 해석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준석 의원 어떻게 보세요? 저는요 결국에는 뭐 이런 아까 여야의 대립이라고 했지만은 예. 따지고 보면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대립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경론이 오간 것인데 저는 수사 자체가 지금 이제 올림픽 때문에 사실상 거의 중지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피의자 소환이라든지 이런 것들 특히 이명박 대통령 수사 같은 게 좀 중단된 상황인데 이것이 끝나고 나가지고 과연 이것이 다시 한번 정계의 화두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는 치열하게 지금 이슈 파이팅 중인 것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외생적 변수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니면 외교 이슈가 평창올림픽 뒤에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인지 네. 아니면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이끌어오려고 했던 적폐청산 이슈가 다시 한번 전면에 등장할 것인지 네. 약간 이런 기싸움의 측면도 지금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여야라고 하긴 그렇고 아까 말했듯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의 어떤 삿바 싸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먼저 삿바를 제대로 잡아야지 그 다음에 이제 들어맺힐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서로 이제 상대 삿바를 잡으려고 하는 모습이 좀 보입니다. 두 분께서 정치에 대한 또 지망생이라는 표현을 뜰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를 하시는 분이니까 외생 변수와 내생 변수를 가지고 삿바 싸움 하신다 그랬는데 그 와중에 전라북도 군산의 민생 경제는 거의 지금 뭐 피폐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전국 곳곳을 다녀도 경제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뭐 지금 뭐 늘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 국민들은 어떡하죠? 경제 문제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구조 조정이라는 것도 예를 들어 한진해운 문제가 있었을 때 박근혜 정부가 어떤 일련의 처방을 했을 때 그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께서는 다른 관점을 좀 가지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최대한 이제 기업을 살리고 지원하는 쪽으로 가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있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지금 GM 대우에 대한 부분 물론 이제 외국 자본이 소유한 기업이긴 하지만은 여기 대해서 우리 많은 노동자분들의 생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과연 한진해운 사태 때 박근혜 정부가 했던 판단과 다른 판단을 할 것이냐?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공약하셨거든요.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좀 집중된 상황이고요. 우리는 여러 가지 경험을 다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실 기업을 IMF 때 살려가지고 아주 좋은 기업으로 다시 재탄생시킨 기업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뭐
과거에 지금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쌍용차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지만 쌍용차 같이 여러 곳에 이제 해외 자본에 매각되어서 다니다가 최근에야 정상화 일로를 걷게 된 그런 그 와중에서 또 얼마나 많은 쌍용차 근로자분들이 또 고초를 겪었습니까? 뭐 그런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선택이나 아니면 철학은 어떤 것일지 많이 궁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장영태 부위원장. 아무래도 이번에 그 GM과 또 백운규 장관님, 산업부 장관님이 또 만나서 또 상의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제 GM도 어찌되건 좀 문제는 있었습니다. 계속 부품을 또 비싸게 사게 하고 또 완제품은 싸게 사가고요. 또 이 원가 대비 비율이 95%라는 건 정말 너무나 헐값에 좀 사갔다 이런 고민이 있고 사실 그동안 저희가 그 어떤 기업의 회생 과정에서 너무 지나치게 외국 자본, 소위 외국 자본에게 너무 쉽게 팔아넘겨왔던 이런 문제들이 결국 우리의 고용 구조를 불안정하게 만든 하나의 요인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아마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번에 대량 해고 사태는 막기 위해서 아마 특단의 조치까지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상 GM이 소유주인 상황에서 GM이 경영을 포기했을 때 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는 결국에는 그 직장 폐쇄가 되는 과정을 방치하든지 정부에서 아니면은 거의 뭐 국유화를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동차 회사를. 그런 상황 속에서 과거에 이제 기아차 그랬던 것처럼 국내의 다른 자동차 기업에게 인수를 요청하든지 아니면 상하이차가 그랬던 것처럼 해외의 어떤 다른 차 업체에게 인수를 요청하든지. 근데 아까 장경태 의원이 말한 것처럼 그런 마지막 방법, 해외에 매각하는 것 같은 경우는 기술 유출의 우려도 있고 과거에 또 우리 노동자들이 전혀 나아지지 않은 대우를 받았던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결국 선택지가 좁습니다. 결국에는 국내 다른 기업에 인수를 요청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그냥 방치할 것이냐 이 두 가지거든요. 저는 사실 정부의 고민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문제는 뭐 그까지 제가 두 분께 여쭤봤던 이유는 정치적인 이슈를 논하는 와중에 사실은 경제라고 하는 상당히 중요한 변수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여쭤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 되면 그 문제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고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계속 제가 좀 여쭤볼까 해요. 다스 격리 직원 있지 않습니까? 120억 횡령이 개인 범죄였다. 이번 수사에서도 또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정호영 전 특검에게 면죄부를 준 건지 아니면은 면죄부를 주는 대신에 다른 거를 협상해서 얻어낸 게 있는 건지 여직원이 120억을 횡령했는데 다 계속 직장 생활을 했다 여기서?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잘. 상식적으로 맞는 금액이 아니고요. 120억이라는 거는.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요? 맞는 금액이 아니고요. 맞는 금액이 아니다. 맞는 금액이 아니고요. 많은 금액이죠. 좀 만져보지도 못할 돈입니다. 맞는 금액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제대로 된 수사 결과인가라는 의문이 있는데 뭐 이것을 혹자 같은 경우는 역시나 수사를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반대로 결국에는 모든 우리 형사적 절차라는 건 증거주의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했듯이 결과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로 나온 어떤 범죄 행각이지만은 반대로 그 과정에 또 어떤 증거 인멸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뒤집을 수 있을 만한 결과를 내기 어렵다면은 뭐 이런 법리적인 선택들은 검찰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검찰을 비판하기에는 좀 시기상조다는 생각해서 좀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좀 더 기다려봐야 어떤 된다. 근거였는지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상식적으로 우리가 격리 사원이 120억을 횡령할 정도로 그걸 가만히 두는 회사라면 정말 부실한 기업인 거거든요. 사실관계도 물론 더욱더 확인해봐야겠지만 어찌되었건 검찰은 이번에 정호영 특검에게 특수직무유기를 혐의 없음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때 정호영 특검팀이 사실 메머드급 특검팀 아니었습니까? 특검보 5명에 검사 10명 등 90명의 수사 인력을 가지고도 고작 이 격리 직원 120명에 대한 120억에 대한 횡령을 개인 범죄로 처리할 만큼 허술하게 했을 정황들이 아마 드러나지 않을까 기대했었는데요. 검찰에서는 아무튼 혐의 없음으로 정리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4부로 돌아와서 이 다스 사건의 또 다른 변수로 지금 불거져 나온 게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건입니다. 요 이야기로 시작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뉴스 정면승부 정치하는 청년 주간 여의돌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 장경태 수석 부위원장 바른정당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